그러니까 한국의 변화를 이 미국 분들 와서 보면 20년, 30년 정도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한국은 어느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막혀요. 그 도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뭐를 막히면은 그 차 거기에 이 LED 거기 이렇게 쭉 이름 뭐 쭉 글씨 나가는 거 있죠? 거기서 지금 손님은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막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셔서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에 들어가셔서 타고 가시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찍혀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아직도 한국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누구만 안 변해? 60대, 70대, 80대만 안 변하고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40년이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2000년대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2010년대 로봇 발전 속도, 그럼 2030년,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로봇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니까 인간을 벌써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2040년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왜냐하면은 누구라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누구라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음악을 뭘 틀어드릴까요? 아침 기상으로 틀어줘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축축하고 그런데 에어컨 공기 환기 시스템을 해드릴까요? 좀 나가려고 그러면 자가용 지금 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놓으면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다 대화를 해요. 그럼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눌러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2040년이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로봇가 나오냐면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나와요.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이미 미국에 개발이 돼 있어요.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픈 여자랑 뭐 눈치 봐가면서 오늘 밤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래가면서 그래요. 안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다 되고 문제 해결 다 해주는 로봇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봇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느끼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고 싶어 하죠. 로봇을 해도.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로봇을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네가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줄 거야? 그럼 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제가 막 나오기 전에 뭘 잠깐 자료를 봤는데 로봇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1960년대 70년대 정보밖에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자님이 7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은 엄마가 14살, 아버지가 79살에 공자님이 나요. 공자님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맨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갖고 똥찌기도 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언론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근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 와서 보면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곧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전쟁이 터졌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한국에 안 들어가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미국 책을 50권을 읽든 한국 책을 50권을 읽든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50권은 읽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50권 정도 읽지 않고,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권합니다. 책을 좌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우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방송도 우측 것도 한번 보고 좌측 것도 한번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제 것만 시청하지 마시고, 정규제 거만 시청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세 사람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첫 번째,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분은 서울대학에 나왔는데, 제가 이건 적으셔도 돼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이 교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고, 일본고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의를 잘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KBS PD들이 얘기를 해요. KBS PD들이, 신부님,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면은 아침마당이 총 62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원하는 시간이 57분이에요. 강의를 처음 출연을 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앞에 계속, 그 다음 앞에 계속 그 강의 그거를 막 넘기고 까먹을까 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띄우면 정신 사나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심지어 원고,
원고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57분에 딱 끝냈는데 그 KBS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을 다 봐요. 그 안에 내가 아침마당 생방송할 때 저런 신부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정확하게 매듭을 딱 끝내주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이 한명기 교수예요. 이분은 좀 사학과 교수기 때문에 나하고 좀 대중성에서 좀 떨어지죠. 근데 이분의 임진왜란 강의를 듣고 병자호란 강의를 듣고 동학혁명의 강의를 들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금방 이해를 해요. 임진왜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낀 거예요. 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거예요. 병자호란은 우리하고 청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어디에 붙을 거냐? 근데 우리는 명나라에 붙은 거예요. 실세는 청나라였는데 그 바람에 임금이 머리를 뭐 3번, 9번 이 삼고구 두레라고 7번을 쪄갖고 이마에 피가 터졌다고 인조가 그런 게 누구 편에 들 거냐. 동학혁명은 사실은 우리 민중의 반란이 아니에요.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일본이 들어와요. 일본이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전쟁이 아니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전쟁이에요. 일본이 엄청나게 참전한 건 아시죠? 6.25 전쟁 때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참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25 전쟁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사드도 지금 남하고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예요. 사드도. 거기에 있어갖고 우리가 이 사드를 꽃놀이패로 갖고 놀 수 있었던 건데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중간에 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그냥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력, 역사적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내면은 미국이 경제 규모가 16조예요. 16조 달러. 일본이 경제 규모가 8조예요. 그러면은 합치면은 24조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야. 그리고 중국은 경제 규모가 15조고 북한은 경제 규모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15조인 중국 팀하고 24조인 일본하고 미국 팀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야지 살까요?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식견을 넓히면은 드립다 머리 대고 핏대 대고 싸우고 다신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이런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한 10마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아는 게 있어야지 많이 말을 하지. 그래서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려대학의 장하성 교수. 이 교수는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교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사내 유보금이 얼마냐면 700조예요. 700조면은 미국 달러로 따져도
7천억 달러를 지금 갖고 있어요. 회사에. 이거는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돈이에요.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돈이야. 그런데 1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에요. 10대 기업 안으로 끝이야. 근데 이 지금 대기업이 700조를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다시 재투자도 하지 않고 뭘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IMF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장하성 교수의 이야기는 700조 중에 적어도 200~300조는 세금으로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뺏어와서 누구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면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은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무상교육 시킵니다. 유럽은 우리 신부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요. 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학비를 안 내니까. 기숙사비만 내면 되니까. 근데 기숙사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수녀원에 가서 미사만 해주면 다 해결돼.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신부 열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한 명이 미국으로 와요. 근데 난 주교님한테 가갖고 10명 중에 5명은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느냐면 모든 학문의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유럽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영어로 쏟아져 나오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는 새로운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걸음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한국의 모든 문화, 정치, 종교를 이끌어 나가려면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라. 돈이 들더라도. 근데 미국으로 못 보내요. 학비가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장하성 교수의 논리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상교육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왜 대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느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돈을 못 뺏어와요. 왜 대기업의 돈을 못 뺏어오느냐 하면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대기업하고 결탁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돈을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하성 교수는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글 정도만 해도 세금을 42% 내는데 삼성은 세금을 17%밖에 안 내요. 근데 구글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번 2분기에는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구글보다 삼성이 돈을 더 벌었어요. 이번 2분기에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못 뺏어와? 국민들을. 나도 이거 삼성 갤럭시 8 플러스인데 이 중에 40만 원은 사실은 세금으로 갖고 가도 돼요. 40만 원 세금으로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그 부의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뺏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걸 읽어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또 할머니들이 저 빨갱이가 와갖고 또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할머니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번 하반기부터 치매 할머니들 90% 치료비는 국가가 됩니다. 근데 누가 결정한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온전히 정책을 피는데 할머니들은 딱 보면 빨갱이라고. 지난 10년간 대통령들은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비 국가에서 안 대줬어요. 그런데 90% 이번 하반기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똑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 기초 노령연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런데 내년부터인가 6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대상자 선별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7만 원으로 올라가요. 뭐 이건 제가 수없이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가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대부분의 기초 노령연금이 70에서 90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미국도 90만 원이죠. 900달러, 700에서 800, 900달러죠.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가슴 아픈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딱 보면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래. 정작 혜택은 본인들이 지금 다 입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저는 누구 대통령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지금,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또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는 의료 혜택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한쪽에서 난리가 나서 돈 다 퍼주면 나라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다 퍼줘야 한 30조 40조예요 근데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700조예요 그리고 묻혀있는 돈들은 내가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끄집어내고 이 몰래 뒤에 감춰둔 돈 다 끄집어내면요 거의 1000조가 넘는데요. 그걸 다 오픈해 놓으면 나라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장하성 교수가 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런 얘기 할 줄도 몰라요. 장하성. 세 번째,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서울대 이 교수 강의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학 강의를 하는 교수예요. 이 최인철 교수의 요지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다녀라. 근데 누구 말을 빌리느냐면 이 교수가 서울대학 행복학 연구소 소장인데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예수님, 사회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용 회장 얘기를 하면 이재용 회장이 지금 재산이 15조예요. 재산이. 근데 세금을 15조를 형성하는 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면 1,500억도 내지 않고 150억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용 회장가 부자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세금 한 푼을 안 내고 그렇게 150억도 아직 안 냈대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이 미국의 기업가가 만들어서 조성한 거는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조. 한국 돈으로 100조를 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가 다른 거죠. 왜 미국이 어쨌거나 1등 국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누는 차원 높은 게 있는 거죠. 그 나누는 건 좀 있는 사람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지,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지,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다 왔지, 이거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세요. 나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지금.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죠. 제가 정말 1년에 상상도 초월할 만큼,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강의를 다녀요. 강의 다니기 전에는 항상 제가 버릇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머리는 잘 됐는지.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또 저기 킹 사우나 가고 아침에 면도도 하고, 제가 수염이 많거든요. 면도도 하고 조금 땀 빼갖고 좀 이렇게 피부도 좀 곱게 만들고. 왜냐하면은 오늘도 천여 분이 올 거니까 1000분이나 되는 분 앞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죠.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대가 있어서 다행인데 꼭 확인하는 건 뭐냐,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내가 이거 제일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로 끔찍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아는 후배 신부가 허벅지가 넓은데 자꾸를 이게 안 내리는 건데, 공식선상에서 딱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 행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신부 바지에 자꾸 벌어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 1000분 정도 와 계신데 눈은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가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껴안아라, 삶을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지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무리가 없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남 앞에 나서면은요, 그건 정말 꼴불견을 볼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폭삭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마 내 생각에는 중생도 많이 앉아있고 부처도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멘토 몇 명이 있어야지 실패하지 않느냐면 3명은 있어야 되네. 적어도 3명.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1명은 위험하고. 그 대표적인 멘토가, 위험한 멘토가 최순실이라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멘토죠.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는 3명이 있어요.
첫 멘토는 나보다 3살 많은 교수죠. 그래도 꽤 공부한 유학한 교수의 사회복지를 공부한 교수인데 생태마을에 1년에 2번은 꼭 와요. 그래서 저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요.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왜 카톡을 안 했냐면 내 멘토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카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카톡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열어보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멘토들이 하지 말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날 잘 몰라. 근데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님은 저한테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내 휴대폰에 보내주세요.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내가 막 한참 막 뜰 때, 지금 뜰 때는 한 2007년 그 전에도 유명한 강사긴 했는데 방송에 뜨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평창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저는 나를 찾아오는, 우리 평창이 굉장히 멀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항상 안방을 내줘요. 내 손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황 신부 안방 좀 들어와 봐 딱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자, 양복을 걸어놓는다고 내 옷장을 벗었는데 양복이 14벌인가 15벌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14벌이나 양복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건방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이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복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고. 근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멘토가 그런 걸 지적해 줄 때. 그래서 그 양복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원래 몸이 너무 작아갖고 입으면 다 안 들어가. 그래갖고 좀 허리 같은 거 늘려서도 다 해서 다 우리 직원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나눠줬죠. 늘려서. 근데 내가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그 신부님 성당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안방을 역시 내주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딱 옷을 내가 옷장에 걸으려고 딱 열었는데 정말 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이가 거의 43살, 4살, 나보다 3살 많았으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성당 가서 그 동창 신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창 신부도 그런 얘기, 그 동창 신부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홍 신부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나의 멘토는 그냥 말만 하는 멘토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멘토예요. 사는 멘토. 또한 멘토는 나하고 굉장히 정말로 친한 멘토인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첫 번째 멘토는 신앙적이었다면 이 신부님은 철학적이에요. 이분이 요즘 나하고 하는 얘기는 50살 먹은 신부들은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어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밤을 보내면 30년 동안 그러면은 대개는 멘탈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신부들을 많이 만나도 50살 된 신부 중에 제정신 갖고 사는 신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럼 멘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신부님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사제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25주년 기념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너 잠비아에 고아원에 나하고 왔었거든요.
고아원에 필요한 거 꼭 이걸로 해주라고. 얼마나 좋은 멘토예요. 근데 그 멘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락 프로에는 나가지 말아라. 방송에는 교양 프로에만 나가라. 왜냐하면 교양 뉴스만 나가라. 왜냐하면 신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딱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방송국에서 30방송국 더 이상해서 토크쇼에 나와달라, 뭐에 나와달라, 그래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냐면 멘토가 나한테. 예.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5번 나가면서 PD들이, 신부님, 우리 이 PD 작가들이 신부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나는 잘 모른다고. 신부님 보면은 충분히 오락 프로에 나가갖고 할 수 있는 자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나가시고 교양 프로하고 뉴스 프로에만 나오시고, 어떻게, 나 멘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 너무너무 좋은 멘토들이 있죠.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또 한 멘토는 나보다 7살 많은 신부인데, 정말로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 수많은 말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지 않는 신부예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나이만 먹었지 뭐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본명이 베네딕토인데, 저 베네딕토 신부가 우리 황 신부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막내 동생이 이뻐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김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 해요. 유명한 신부님이 입술에 김 묻히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떼어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코를 풀었는데 이게 코딱지가 이렇게 여기 묻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손에 얼굴에 대면서 코딱지를 떼어주면서, 이게 유명한 신부님이 코딱지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부님하고 밥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자매가 여기 고춧가루가 껴갖고 웃을 때마다 그냥 빨간 고춧가루가 빡빡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으로 아유 주책맞게 저렇게 얼굴에 고춧가루 껴있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이러는 사람이랑, 잠깐만 이리 와봐, 그리고 이쑤시개로 고춧가루 떼어주는 사람이랑,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고춧가루 빼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하고 여행도 항상 이 신부님하고 다녀요. 그럼 뭐 반창고 뭐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말만 하면 다 나와.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서 강의를 해도 이 성당에 가서 했어요. 이 성당에 성서 강의를 했는데 매번 1000명씩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1000명한테 전부 빵, 우유, 맛있는 거를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제가 강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마 이 신부님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콩달콩 티격태격 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편지도 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여러 빨갱이라는 편지도 오지만은,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그것도 뭐 저는 충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충고의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멘토가 몇 명이 있는가, 만약에 지금 멘토가 없다면 오늘 정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 멘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시카고에서 이 황량한 이국 생활에서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무 사랑해서, 자매님, 요즘 자매님 보니까 좀 옷도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해, 헛바람이 든 것 같아, 자매님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는데 멘토라는 걸 지정해 주지 않을 때는 네가 뭔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뭐라고 그러듯이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딱 멘토를 정해놔, 당신 나 멘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멘토가 충고해 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멘토는 당신이라고. 그러면은 지켜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국장 가루를 갖고 왔는데 다 팔렸어요. 청국장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을 보시면은 뭐 수많은 좋은, 요새 논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또 청국장도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그래서 이 청국장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저 시골 사람들인데 영어로 논문을 쓰니 어떻게 알아봐. 근데 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유학하고 온 직원들이 있어서 다 번역해라고 갖고 오라고 해서 난 봐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이 아주 군내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부패균, 부패취라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청국장 하면은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큰 보재기 쌓아갖고 소쿠리에다가 그냥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해야지 청국장 떴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거예요. 바실러스균은 어느 정도 발효를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썩기 시작해요. 우리 청국장 가루 갖고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청국장으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은 청국장 어떻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방법은 청국장 포장지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의 대화 중에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경험, 아니면 친했던 사이가 순식간에 멀어져 버린 경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미묘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사이라도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질 수 있고,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간에도 어떤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의 경계를 허물었을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심리학 전문가 박미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밀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할 때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관계의 상처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단절된 계기가 고작 한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친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정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했죠. 친구의 며느리가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의 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소문이 되어 결국 며느리의 아이들에게까지 알려졌더군요.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영원히 비밀로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 비밀을 깨버린 거죠. 그 후로 친구는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아요.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이제는 알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인간관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한번 금이 가면 그 자리가 영원히 남게 되죠. 특히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의 배신감, 그것은 어떤 사과로도 완전히 치유되기 힘듭니다. 둘째로, 사람의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수많은 좋은 말들은 잊혀지더라도 한 번의 부주의한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상처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을 같이 지낸 동창이었어요. 서로의 집 냉장고도 열어볼 만큼 가까웠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변했어요. 그 친구의 가정사를 다른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어요. 30년의 우정도 한순간에 말실수를 이겨내지 못했답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10가지 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은 가족이나 친척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의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더욱 그렇죠. 한번 퍼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그것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의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는 좋은 관계일지라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이야기들이 약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81세 이명숙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단절된 이유가 며느리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지나다는 이유로 며느리의 단점을 털어놓았던 것이 화근이 됐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아들 내외와도 관계가 악화됐어요. 한순간의 말실수로 가정의 평화까지 깨져버린 거죠. 75세 김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후회를 하십니다. 친구와 술자리에서 형제간의 재산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그게 소문이 되어 결국 형제간의 갈등이 더 커져버렸죠. 돌이켜보면 제가 한 말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운 것 같아 너무나 후회됩니다. 노인심리 전문가 박지원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그 가족만의 것입니다. 특히 재산, 갈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절대 외부의 이야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은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약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실수나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런 약점들을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공유해서는 안 될 특별한 신뢰의 영역입니다. 한번 입 밖에 나온 약점은 영원히 그 사람의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79세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졌다가 갚은 적이 있었죠. 어느 날 다른 친구들과 모였을 때 무심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친구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자녀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돌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젊은 시절 이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소문이 되어 친구의 자녀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 마리 대물림되어 후손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거죠. 이제는 알아요. 과거의 일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은 영원히 묻어두어야 한다는 걸. 세 번째로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은 상대방의 건강이나 외모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외모는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변화를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길지 몰라도 그 말은 오랫동안 가시처럼 남아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76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년 넘게 봐온 친구예요. 얼마 전 모임에서 그 친구가 많이 늙어 보인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너 요새 왜 이렇게 늙어 보여?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장난처럼 한 말이었는데 그 후로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암 투병 중이었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 무심한 한마디가 그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음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갖고 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에 죽을 거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음은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아,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살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라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싹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예.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죽으면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그저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뭐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뭐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나.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예물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1000대보다 낫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비오 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 받은 비오 신부님 아시죠? 네. 그 비오 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 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디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에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 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 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이 예수쟁이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갖고 눈이 빨개갖고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김옥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요.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의 상대에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러 왔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데모한 거 얼떨결해. 데모해달라고 데모해 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그래갖고 이제 굿을 하는 거야. 굿을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호기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호기 굿이라고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나 오토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그냥 무당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고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저 가스불 켜놓고 10손가락에 장 찢어야 될 거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뭐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미사 참례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테페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 일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교님 뭐냐 그러니까 아니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테페악이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3명 있어요. 4번째 등극하는 거 4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 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 받아. 다.